나는 총괄 사장인 남편이 있는 회사로 그가 모르게 몰래 정근을 왔다. 다음 날 전 직원 조회 시간에서 그는 여비서의 손을 잡고 그녀가 앞으로 이 회사의 부사장이라고 선언했다. 나는 일부러 아주 큰 소리로 박수를 쳤다. 그가 나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나는 12층 대강당의 맨 뒷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모조리 빨아들인 듯 차디찬 벽에 등을 기댄 채였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와 머리카락 틈새를 지나 등줄기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피부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앞에는 팀장급부터 오래된 장기 근속자,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외우지 못한 신입 사원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단상을 향해 있었다. 서울 본사에서 부산, 영남지사로 방금 발령받은 신임 전략기획이사의 첫 전 직원 조회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 신임 이사가 바로 나였다. 원래라면 오늘 나는 차분함, 아니 어쩌면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직책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할 날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강당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아직 쏟아지지 않은 지평선의 먹구름처럼 가슴속에 억눌린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나는 어젯밤 태성그룹 부산지사 발령 통보를 받았다. 발령장에는 그저 운영구조 개편 및 내부 통제 부문 협괄 전략기획이사로 임명함이라고 짧게 적혀 있을 뿐이었다. 아무런 설명도 사전 연락도 없었다. 오직 서울 본사의 붉은 직인과 결제 서명이 찍혀 있었고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이 너무나도 빠르게 내려진 인사조치였다. 나는 그저 그래, 오히려 잘됐다라고 생각했었다. 남편과 주말 부부로 떨어져 지낸 지 거의 2년, 이제 남편이 있는 같은 도시로 내려가게 되었으니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좁힐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그가 무대 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의 이름은 강도윤, 내 남편이다. 그는 차콜 그레이 정장에 하얀 셔츠,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내가 경제학과 강의실에서 그를 처음 만났던 그 해처럼 여전히 훤칠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환하고 침착한 얼굴,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한 대표이사 특유의 정석적인 미소가 입가에 번져 있었다. 멀리서만 본다면 누구나 그를 우러러보는 성공의 표본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심장을 틱게 한 것은 그의 곁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젊고 키가 컸으며 피부가 하했다. 슬림한 체형을 감싸는 크림색 오피스룩을 입었고 어깨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굵은 웨이브 머리에 얼굴의 선을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하게 살린 적당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료를 든 채 남편의 반보 뒤에서 비스듬히 걷고 있었다. 전문 비서의 정석이라 할 만한 겸손한 태도였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진. 나도 그 이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도윤은 해가 갈수록 뜸해지던 전화 통화 속에서 유진의 이야기를 적잖이 꺼냈었다. 어떨 때는 그녀가 수완이 좋다고 했고 어떨 때는 일 처리가 깔끔하다고 했으며 그녀 덕분에 지사에서 엄청난 업무량을 덜어낼 수 있다고도 했다. 내가 더 물어볼 때면 그는 그저 웃어넘기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저 믿을 만한 직속 부하일 뿐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었다. 바로 그 순간 수백 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도윤이 최유진의 손을 잡기 전까지는 무의식적으로 살짝 스친 것도 어쩌다 실수로 나온 사교적인 제스처도 아니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라는 듯 그녀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누군가 망치로 내 가슴을 정통으로 내리친 것 같았다. 목구멍에 숨이 턱 막혔다. 무대 가까운 앞줄에 앉은 직원들 사이에서 낮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호기심과 의아함이 섞인 시선들이 황급히 오가더니 이내 침묵이 흘렀다. 기묘한 공기가 강당을 덮었다. 도윤은 연단 앞에 멈춰 섰다. 그는 곁에 있는 여자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고 그의 입꼬리는 집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본 적 없던 미소로 번졌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또렷하고 여유롭게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부산지사의 아주 중요한 인사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는 최유진을 바라보았다. 오늘부로 최유진 비서실장이 영남지사의 부사장직을 공식적으로 맡게 되며 저를 보좌해 영업 및 경영 전반을 직접 이끌게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드문드문하고 산발적인, 마치 누군가 마지못해 의무를 다하는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귀가 먹먹해졌고 내 눈앞에는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얽혀있는 두 사람의 손만 보일 뿐이었다. 지난주 그의 정장 안주머니에서 발견했던 강남의 한 고급 주얼리 매장 영수증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가 서울 본사에 하루 출장을 왔다가 다시 내려가기 전 나는 그 영수증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내가 물었을 때 도윤은 그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웃었다. 접대용 선물이야. 영남권의 큰 거래처인데 이 정도 투자 안 하면 어떻게 일을 따내겠어. 나는 농담 반으로 받아쳤다. 무슨 고객이길래 당신이 그렇게 지극정성이야?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신은 맨날 쓸데없는 상상만 해라고 말했다. 그때는 정말 내가 쓸데없는 상상을 한다고 믿었다. 지금은 아니다. 마음 저 밑바닥에서 불길이 솟아올라 가슴을 향해 번졌다. 두 손바닥이 타들어갈 것처럼 뜨거워졌다. 내가 언제부터 박수를 치기 시작했는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내 박수 소리가 어색하게 굳어버린 강당의 공기 속에서 아주 천천히,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아주 또렷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짝짝짝. 빠르지도 급하지도 않았다. 한 번의 박수가 무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스러운 연극에 뺨을 내려치는 것 같았다. 강당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획 돌렸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시선은 수백 명의 사람을 뚫고 강당 맨 뒤로 날아와 내 얼굴에 못 박혔다. 나는 그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방금 금이 간 도자기 유약처럼 얼어붙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의 안색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두 눈은 크게 떠졌으며 동공은 수축했다. 백주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 있었다. 나는 가슴 앞에 두 손을 든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최유진도 그를 쳐다보더니 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채는 데는 딱 1초가 걸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자료가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서류들이 발밑으로 흩날렸다. 그녀는 허둥지둥 서류를 주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 선배, 왜 그러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년 동안 그가 고군분투하며 쌓아올린 침착함, 예의 바름, 그리고 능력 있는 리더라는 모든 가면이 회사 전체가 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박수를 멈추고 천천히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호기심, 추측, 동정, 통쾌함의 시선들 한가운데서 나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원망도,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도 없는 나 스스로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가운 시선이었다. 조회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어수선하게 울려 퍼졌다는 것만 알 뿐이다. 바늘 같은 수많은 시선이 내게 쏠렸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짐작하고 싶어하며 퍼즐을 맞추려 했다. 나는 강당을 빠져나와 17층에 새로 배정된 내 사무실로 곧장 걸어갔다. 유리문에는 새것 냄새가 나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전략기획이사 박민아. 이 이야기 속의 내 이름이다. 나는 문을 잠그고 커다란 유리창 앞에 말없이 서서 답답할 정도로 꽉 막힌 아래쪽 도로를 내려다보았다. 늦은 오후의 부산은 탁한 잿빛 햇살에 덮여 있었고 빼곡히 늘어선 빌딩들은 숨이 막힐 듯 답답해 보였다. 넓은 사무실 안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다. 책상 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나는 잠시 그것을 응시했다. 곧이어 문자가 도착했다. 저녁에 집에 가서 설명할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가방을 열어 가느다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손가락 사이에 끼웠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주저앉아
밀물처럼 밀려드는 과거의 기억들에 몸을 맡긴 채 담배를 매만지기만 했다. 결혼 초기 10평 남짓한 고시원 느낌의 작은 원룸이 생각났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밤. 도유는 내가 잠들 때까지 부채질을 해주었고 새벽 2시까지 깨어 보고서를 썼다. 지갑에 따고 영원밖에 남지 않았던 어느 날 그는 나에게 편의점 김밥을 사주며 자신은 회사에서 이미 밥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내가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제안서를 쓰던 밤이면 그는 항상 내 컴퓨터 옆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놓아두었다. 그때 우리는 서로 말고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가 부산 영남지사의 총괄 사장으로 승진해 내려가면서부터 조금씩 변해갔던 기억도 떠올랐다. 매일 밤 하던 통화는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변했고 나중에는 일정 보고 같은 짧은 문자 몇 통으로 줄어들었다. 나는 남자가 사회생활의 압박을 견디고 있으니 아내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었다. 어떤 결혼이든 처음에 열렬함이 희미해지는 시기를 겪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열렬함이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 것뿐이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야 나는 차를 몰고 해운대의 아파트로 퇴근했다. 퇴근길 차가운 붉은 후미등이 도로를 꽉 채우고 있었고 꼬리를 물고 늘어선 차들은 마치 내 마음처럼 막히고 피곤하고 답답했다. 문이 열리고 현관의 센서등이 켜졌다. 도유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회색 티셔츠와 어두운 색 편한 바지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무대 위에서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등은 꼿꼿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이.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여 신발을 벗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나, 우리 얘기 좀 해. 나는 물처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그를 지나치며 말했다. 무슨 얘기? 당신과 새 부사장의 그 화려한 데뷔 무대 이야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유진이 부사장으로 승진한 건 이사회 결정이야. 오늘 나는 그저 직원들 앞에서 그녀의 입지를 세워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입지를 세워주려고 직원들 앞에서 손을 맞잡아. 나는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도윤, 당신 내가 그 정도로 멍청하다고 생각해? 그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네가 여기로 내려올 줄 몰랐어. 본사에서는 그냥 새로 정근 오는 임원이 있다고만 했지. 그게 너일 줄은 전혀 몰랐다고. 나는 가볍고도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난 이 갑작스러운 정근에 감사해야겠네? 안 그랬으면 평생 눈 감고 살 뻔했으니까. 도유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미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가방을 벗어던지고 휴대전화를 꺼내 지난주 내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열었다. 사진 속 최유진은 고급 주얼리 매장 앞에 서 있었고 목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으며 눈빛은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그럼 이것도 업무의 연장선인가? 도윤의 얼굴빛이 확연히 변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완전히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여자가 더 이상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순간이 있다. 맞은편에 서 있는 남자의 눈빛만 봐도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아챌 수 있다. 나는 휴대전화를 챙겨 넣고 가방을 집어들어 침실 쪽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도윤의 끊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아, 너 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야?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늘 밤은 다른 방에서 잘게.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는 내리막길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사랑의 배신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 그리고 거짓말이 얽힌 깊은 수렁이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수렁은 한 남자뿐만 아니라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제국 전체를 파묻어버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나는 도윤의 눈앞에서 작은 방 문을 닫았다. 문이 잠기는 달칵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무겁게 울렸다. 밖에서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문을 두드렸다. 처음엔 가볍게, 나중에는 더 다급하게. 미나, 문 열어. 얘기는 끝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너무 꽉 쥐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미나, 네가 화난 건 알지만 내 설명은 들어야 해.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평소 침착함 뒤에 숨겨두던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일을 이렇게까지 팽팽하게 만들어야겠어? 이건 우리 둘만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소리내어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나 스스로조차 낯설 만큼 건조했다. 그럼 대체 우리 부부 사이에 남은 사적인 문제가 뭔데? 도윤아, 회사 한가운데서 다른 여자 손을 잡은 거? 아니면 그 여자한테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주고 나한테는 거래처 선물이라고 거짓말한 거? 밖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선을 지키지 못한 건 인정해. 그냥 선을 좀 넘은 것뿐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에 바짝 다가섰. 내 입에서 튀어나온 글자 하나하나는 강철보다 차가웠다. 강도윤, 당신 자신을 좀 돌아봐. 직업의 원칙이라며 외주 디자인 비용 50만 원까지 아내한테 돌려주게 만들었던 남자가 지금은 회사 전체가 보는 앞에서 비서의 손을 잡고 회사 돈을 빼돌려 그 여자에게 명품을 사주면서도 나한테는 모든 게 업무일 뿐이라고 입을 열고 있잖아. 당신 스스로도 옛날의 당신과 조금이라도 닮아 있다고 생각해? 문 건너편에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 그의 목소리가 낮고 잠긴 소리로 들려왔다. 나 너무 지쳤어, 미나. 그럼 나는? 내가 물었지만 대답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침대 틀에 등을 기댄 채 커튼 너머 맞은편 빌딩들에서 쏟아지는 불빛이 마룻바닥에 고요한 빛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응시했다. 한참 동안 머릿속이 텅 비어 있다가도 다시 무수한 기억과 질문들로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내 결혼 생활이 그저 권태기에 접어든 것뿐이라고 믿어왔었다. 도윤의 거리감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나는 그 결혼을 지키기 위해 온갖 핑계를 만들어냈었다. 새벽 3시경 내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도윤이 아니었다. 서울 본사에서 온 이메일. 제목은 짧았지만 나를 완전히 각성시켰다. 부산 영남지사 특별 내부 감사 협조 요청. 나는 메일을 열어 읽었다. 내부 통제실은 그룹 감사실과 협조하여 다음 주 영남지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신자 명단 맨 위에는 영남지사 총괄사장으로서 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명단 맨 아래 내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박미나 전략기획이사, 현장 협조 총괄 책임. 나는 그 글을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서 읽었다. 현장 협조 총괄 책임. 본사에서 막 발령받아 아직 발을 들인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내부 감사의 총괄 책임자로 지정되었다.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태성그룹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이후 처음으로 내 마음속의 고통이 다른 감정, 즉 매서운 각성에게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거실로 나왔을 때 도윤은 이미 아주 일찍 집을 나선 후였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포스트잇 메모가 놓여 있었다. 당신 위장 안 좋으니까 밥 챙겨 먹어. 그의 글씨체는 예전처럼 곱고 단정하며 결단력 있었다. 나는 물잔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들어서 곧장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옅은 노란빛이 도는 보리차는 뒤늦은 동정처럼 배수구로 쓸려 내려갔다. 나는 7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했다. 마주치는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내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채 숨기지 못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어제 일은 이미 지사 전체에 퍼졌을 것이 분명했다. 회사 안에서 비밀은 바람보다 빠르고 소문은 칼보다 예리하다. 나는 곧장 사무실로 올라가지 않고 3층 구내식당에 들렀다. 유리문 근처 구석 자리에 앉아 샌드위치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커피 쟁반을 든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어제 단상 오른쪽 의자에 앉아있던 재무팀장 한지연이었다. 안녕하세요, 박 이사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한 팀장은 자리에 앉아 안경을 치켜 올리며
두 사람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일은 괜찮으셨어요? 나는 샌드위치를 자르며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안 괜찮을 게 뭐 있나요? 한 팀장은 몇 초간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이 회사 분위기가 밖에서 보면 다들 화목해 보이지만 내부는 꽤 복잡해요. 최 부사장이 너무 빨리 승진했어요. 너무 빠른 탓에 대놓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도 겉으로만 따르는 부서가 많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인사 발령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한 팀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재무 쪽에 있다 보면 누군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특별 승인 항목들이 무더기로 결제될 때 예산 담당자로서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특별 승인 항목들이요? 한 팀장은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색하게 웃었다. 아유,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신임 이사님도 오셨으니 적응하실 일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박 이사님. 그녀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본사에서 우리 지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나는 아주 짧은 순간 멈칫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죠? 재무 쪽에 있으면 어떻게든 냄새를 맡게 되니까요. 며칠 전부터 거액의 가불금이나 특별 승인으로 처리된 프로젝트들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어젯밤의 이메일이 우연한 타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막을 걷어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장막 뒤에 숨겨진 것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로 밀어 넣어진 것이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컴퓨터를 켜자마자 사내 메신저로 손님이 찾아왔다는 알림이 떴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유진이었다. 오늘 그녀는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H라인 스커트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려 묶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예뻤고 빈틈없었지만 어제의 부드러운 분위기는 전문적인 척하는 차분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 이사님. 제가 방해한 건 아니죠?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말씀하세요.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서류 뭉치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현재 지사의 조직도와 이사님이 업무 파악하시기 쉽게 정리한 주요 연락망입니다. 제가 경영 전반의 조율을 맡고 있으니 부서나 프로세스, 핵심 인사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매우 둥글둥글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명백한 속뜻이 담겨 있었다. 이 지사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먼저 나를 거쳐야 한다. 나는 서류의 앞 몇 장을 넘겨보고는 다시 덮었다. 고맙군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다. 사실 이사님께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어제 강당에서의 일말이에요. 이사님께서 오해하셨다면 유감입니다. 나는 그녀를 잠시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밑바닥에서 탐색하는 빛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무슨 오해 말입니까? 강도윤 사장과의 일인가요? 도윤 선배와 저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어요. 가끔 사람들 앞에서 합을 맞추다 보면 너무 친근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로 저희는 상사와 부하 직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뒤 물었다. 지난주 당신 목에 걸려있던 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당신과 아주 잘 어울린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최유진의 입가에 맺힌 미소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단 1초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녀는 매우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모르면 됐습니다. 나는 서류 뭉치를 덮어 옆으로 완전히 밀어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유진이 일어섰다. 없습니다. 그저 새로 오신 이사님께서 사적인 감정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 분위기에 지장을 주지 않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지사는 현재 안정이 매우 필요하거든요.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공과 사가 아주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나를 한 박자 더 쳐다본 뒤 돌아섰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그녀는 다시 멈춰섰다. 아, 맞다. 오늘 점심때 도윤 선배가 중요한 VIP 고객과 약속이 있으셔서 저도 동행할 예정이에요.
이사님 점심 예약이 필요하시면 총무팀에 말해두겠습니다. 이번엔 나도 더 이상 웃지 않았다.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 유진이 떠나고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그녀가 남기고 간 서류 뭉치를 열었다. 대부분 무의미한 행정 서류였지만 서류 맨 마지막에 그녀가 실수로 끼워둔 내부 프로젝트 목록이 있었다. 나는 각 항목을 훑어보다가 한 프로젝트 이름에서 시선을 멈췄다. 동부산 전략 파트너십 개발 프로젝트. 예상 예산 25억 원. 특별 승인. 심장이 크게 한 번 뛰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한 팀장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한 팀장님. 박민아입니다. 네, 이사님, 듣고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특별 예산으로 승인된 항목들의 종합 보고서를 보고 싶습니다. 실제 지출과 가불금 모두 포함해서요. 오늘 점심 전까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수학이 넘어가 잠시 침묵했다. 그건 보통 총괄 사장님을 거쳐야 하는. 저는 전략기획이사입니다. 나는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특별 내부 감사의 현장, 협조 총괄 책임자이기도 하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확인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한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일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기다리죠. 전화를 끊고 나는 투명한 유리창 밖 저 멀리 복도를 내다보았다. 도윤이 방금 사장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최유진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서류 가방을 건네주었다. 그가 몸을 굽혀 무언가를 말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심장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이 더 이상 나를 나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각성시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다짐했다. 나는 울지 않을 것이고 소란을 피우지도 질투하지도 그 어떤 변명도 구걸하지 않겠다고. 도윤이 거짓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다면 나는 진실의 편에 서겠다. 그 진실이 그 무엇을 무너뜨리게 되더라도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검은색 가죽 수첩에 이름들, 항목들, 특별 승인된 프로젝트들, 그리고 확인해야 할 연락처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바깥의 부산은 해약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도 또 다른 폭풍이 공식적으로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는 불쾌할 정도로 고요한 분위기 속에 흘러갔다. 17층 사무실의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해운대 해변로의 차량 행렬은 탁한 강물처럼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부산의 햇살이 유리창을 비스듬히 통과하며 내 책상 위로 옅은 황금빛 흔적을 남겼다. 책상 위에는 아침부터 급하게 메모해둔 블랙 가죽 수첩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다. 이름들, 금액들, 그리고 미로처럼 이어지는 물음표들이 가득했다. 내가 프로젝트 목록을 다시 읽고 있을 때 전화기가 울렸다. 한 팀장이었다. 박 이사님, 메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혼자만 열어보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한 팀장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가득해 작아져 있었다. 보고서에 상당히 민감한 가불금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전화로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메일함을 열었다. 한 팀장이 보낸 보고서 파일은 꽤 용량이 컸다. 파일을 열자 화면 가득 빼곡한 종합표가 나타났다. 열마다 프로젝트 이름, 담당 부서, 승인 예산, 집행 금액, 비고란이 길게 이어졌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무언가 어긋난 부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특별 승인으로 표시된 프로젝트가 최소 7개였고 총 예산은 200억 원에 달했다. 이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은 최근 8개월 이내에 승인된 것들이었다. 최종 결제자의 이름은 언제나 익숙한 이름, 강도윤이었다. 나는 동부산 전략 파트너십 개발 프로젝트의 세부 내역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승인 예산 25억 원. 담당 부서는 사업 운영팀. 기한자는 최유진.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있었다. 비서실장. 아무리 측근이라 할지라도 비서실장이 이런 거액의 예산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이 금액 중 10억 원 이상이 이미 선지급되었는데 실행 결과 열은 거의 비어 있었다. 나는 화면을 캡처하고 수첩에 몇 줄을 더 적어 넣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한 팀장이 아니라 총무팀의 젊은 직원이었다. 그는 나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박 이사님, 사장실에서 온 내부 전달 서류입니다. 봉투를 받아 열어보니 오늘 오후에 긴급회의 일정표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고위 임원회의, 전략 프로젝트 진행 상황 업데이트. 참석자 명단에는 총괄 사장 강도윤, 부사장 최유진, 재무팀장 한지연, 그리고 내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종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접었다. 도윤도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오후 3시 15층 회의실에 불이 켜졌다. 내가 들어섰을 때 도윤은 이미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유진은 그의 오른쪽에, 앞에는 노트북을 켜놓은 채 앉아 있었다. 한 팀장은 굳은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도윤은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은 잠시 멈췄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다. 바로 시작합시다. 그는 유진을 돌아보았다. 네가 먼저 발표해. 유진이 일어나자 프로젝터 화면에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띄워졌다. 지난 분기에 영남지사는 동부산 지역의 세 곳의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덕분에 다음 분기 예상 매출은 최소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유창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감 넘치게 말했다. 하지만 슬라이드가 예산 부분으로 넘어갈 때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질문 하나 하죠.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동부산 전략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이미 10억 원 이상이 집행되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유진은 살짝 멈칫했지만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아직 협상 단계라 일부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사 정보를 묻는 게 아닙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쓰였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도윤이 입을 열었다. 미나, 이건 특별 프로젝트라 영업 기밀을 유지해야 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경쟁사에게 기밀을 유지하는 건 맞지만 내부 통제 부서에까지 기밀일 수는 없죠. 내 말에 한 팀장은 고개를 푹 숙였다. 유진이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박 이사님, 지사에 새로 오셔서 아직 이곳의 프로세스를 다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일부 지출은 총괄 사장님의 직접 승인을 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에 재무 보고서를 띄웠다. 하지만 최근 6개의 특별 프로젝트 중 4개가 최 부사장님이 기한한 것이고 총 예산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어디 있는지 묻는 겁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도윤이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미나, 지금 내 사람을 의심하는 건가? 저는 데이터를 검토 중일 뿐입니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의심할지 말지는 감사를 기다려봐야 알겠죠. 그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다. 회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끝이 났다. 사람들이 차례로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도윤만 남았다. 그는 회의실 문을 닫고 나를 돌아보았다.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내 일을 하는 거지. 회사를 우리 둘의 전쟁터로 만들지 마.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내가 이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윤은 침묵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 내가 화난 건 알아. 하지만 일은 일이야.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검토해야 하는 거고. 그가 테이블 가까이 다가오며 목소리를 깔았다. 너는 몰라. 서류에 명확히 기록할 수 없는 지출들도 있는 법이야. 기록할 수 없는 건지, 기록할 엄두를 못 내는 건지. 그가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네가 모든 걸 무너뜨리게 될 거야. 나는 노트북을 챙겨 들고 일어섰다. 무언가는 이미 예전부터 무너져 있었어. 나는 회의실을 나섰고 그를 뒤에 남겨두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데이터표를 열었다. 이번에는 각 항목, 금액, 프로젝트, 서명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모두 흩어진 조각들 같았지만
제대로 맞춘다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날 수 있었다. 창밖의 부산 하늘은 옅은 잿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맘때의 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곤 했다. 수첩을 덮으며 내 마음은 기묘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내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나고 있을지 몰라도 이 숫자들 어딘가에는 드러나길 기다리는 훨씬 더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일단 발을 들이면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바로 퇴근하지 않았다. 저녁 7시가 다 되도록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태성그룹 빌딩은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복도는 깊고 어두웠으며 규칙적인 에어컨 소리만 들려왔다. 유리창 밖 부산 하늘은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갔고 가로등 불빛이 작은 불꽃처럼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내 책상 위의 노트북에는 여전히 재무 보고서가 열려 있었다. 장장 3시간 동안 숫자들을 반복해서 들여다보았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동부산 프로젝트 25억, 영남권 파트너십 촉진 프로젝트 15억, 내부 홍보 지원 프로젝트 10억, 총합하면 8개월 동안 거의 200억 원이 특별 승인으로 결제되었고 기한작 칸에는 거의 전부 최유진의 이름이 있었다. 내 주의를 끈 또 다른 점은 대부분의 선지급금이 내가 들어본 적 없는 3개의 작은 파트너사로 송금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브라우저를 열고 각 회사를 하나씩 검색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회사는 창원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였다. 그러나 깊이 검색해보니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회사였다. 법정 대리인은 김태경이라는 남자였다.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몇 달 전 도윤이 우연히 책상에 휴대전화를 두고 갔을 때 개인 연락처 목록에서 본 기억이 났다.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은 달랐다. 두 번째 회사도 검색해 보았다. 이번에는 울산에 위치한 홍보 서비스 회사였다. 하지만 공식 웹사이트에는 성의 없는 게시물 3개가 전부였고 나머지는 텅 비어 있었다. 세 번째 회사는 더 기이했다. 주소지가 사상구의 일반 주택가였으며 웹사이트도 공개된 거래 내역도 없었다. 나는 몇 초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새 회사, 새 프로젝트, 총합 약 150억 원이 외부로 빠져나갔다. 이게 만약 정상적인 협력 비용이라면 왜 모든 흔적이 이토록 희미한 걸까? 수첩에 몇 줄 더 적으려던 찰나 휴대전화가 울렸다. 한 팀장이었다. 박 이사님, 아직 회사에 계신가요? 네. 방금 뭘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 팀장의 목소리는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듯 아주 작았다. 재무팀으로 내려오실 수 있나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수첩을 챙겨 13층으로 내려갔다. 재무팀 사무실은 불이 거의 다 꺼져 있었고 한 팀장의 자리만 불이 켜져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녀는 즉시 문을 잠갔다. 무슨 일입니까? 한 팀장은 두꺼운 서류철을 내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보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회사 계좌에서 이체된 송금 명령서 사본들이었다. 12억 원, 8억 원, 6억 원. 뚜렷한 숫자들이 모두 같은 기업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다. 나는 돈을 받은 회사 이름을 가리켰다. 이거 창원회사 맞죠? 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송금된 날짜를 자세히 보세요. 나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모든 거래는 주말에 이루어졌고 심지어 일요일 늦은 밤에 이체된 항목도 있었다. 내가 고개를 들었다. 은행은 그 시간에 영업하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한 팀장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 송금 명령들은 미리 작성되어 자동 예약으로 설정된 겁니다. 명령을 입력한 건 누굽니까? 한 팀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사업 운영팀이요.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 부서는 최유진의 직속 부서였다. 내가 다시 물었다. 최종 결제 서명은요? 한 팀장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내 쪽으로 밀었다. 각 송금 명령서 하단에 전자 서명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강도윤. 등골이 서늘해졌다. 한 팀장이 작게 말했다. 박 이사님, 제가 이 회사에서 8년을 재무팀에 있었습니다. 특별 지출 항목은 많이 봤지만 이런 식의 송금은 처음 봅니다. 즉, 돈이 프로젝트에 쓰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돈이 어디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감히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본사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되면 이 항목들은 무조건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한 팀장은 즉시 모니터 화면을 껐다. 우리 둘은 몇 초간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사무실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한 팀장님, 아직 안에 계세요? 최유진의 목소리였다. 한 팀장이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차분히 문을 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가 문을 열었다. 유진이 휴대폰 전화를 든 채 밖에서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어머, 박 이사님도 여기 계셨네요. 나는 미소 지었다. 재무보고서 좀 보러 내려왔습니다. 유진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 팀장님을 찾고 있었어요. 내일 회의 때문에 도윤 선배가 데이터가 좀 필요하시다고 해서요. 한 팀장이 물었다. 무슨 데이터 말입니까? 올해 특별 지출 항목 리스트요. 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우연의 일치네요. 유진이 나를 돌아보았다. 박 이사님도 그걸 보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부 감사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다. 내부 감사요? 아직 통지를 못 받으신 모양이군요. 나는 말했다. 다음 주에 본사 감사팀이 내려올 겁니다. 유진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미소 지었다. 그럼 잘 됐네요. 우리 지사는 투명할수록 좋으니까요. 말을 마친 그녀는 한 팀장을 향해 돌아섰다. 내일 아침 8시 전까지 도윤 선배에게 데이터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 사무실을 떠났다. 문이 닫히자마자 한 팀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보셨죠? 떠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저쪽도 아는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서류철을 덮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요? 저쪽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거든요. 한 팀장이 놀라며 나를 보았다. 우리가 의심한다는 걸 저들이 알게 내버려 두실 작정인가요? 나는 아주 옅게 미소 지었다. 가끔은 대어를 낳기 위해 미끼를 던져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유리창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수영강 수면에 반사되어 일렁이는 금빛 띠처럼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첩을 집어들었다. 내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만약 이 숫자들이 진짜라면 그 이면의 이야기는 불륜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나는 이제 막 체스판의 첫 번째 함정에 발을 들였고 이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는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꽤 늦게 회사를 나섰다. 태성빌딩을 나설 때 센텀시티 쪽에서 강바람이 불어와 서늘한 습기를 실어왔다. 도시는 화려하게 불을 밝혔고 대로는 피로를 모르는 듯 여전히 차량으로 붐볐다. 나는 주차장 근처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빌딩 유리창에 비친 노란 불빛을 올려다보았다. 이 순간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내로서의 고통이 아니라 차갑고 단호한 각성이었다. 저 숫자들 뒤에서 무언가가 은밀히 작동하고 있었고 나는 그 가장자리에 손을 댄 것이 분명했다. 차를 몰아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집은 캄캄했다. 도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일은 놀랍지도 않았다. 부엌으로 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한 병 꺼내 몇 모금 마신 뒤 소파에 앉았다. 탁자 위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윤의 문자였다. 오늘 밤 접대가 있어서 늦어. 나는 문자를 읽고 답장 없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잠시 후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이번엔 도윤이 아닌 모르는 번호였다. 몸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단 한 줄뿐이었다. 이름도 설명도 없었다. 나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다. 이런 종류의 문자는 두 가지 가능성을 뜻한다. 누군가 내게 경고하고 싶거나 협박하고 싶거나 어느 쪽이든 내가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7시 30분 복도는 아직 한산했다. 미화원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었고 대걸레가 타일 바닥을 끄는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다. 사무실에 들어와 컴퓨터를 켜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재정리하기 시작했다. 8시 15분경 한 팀장이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박 이사님,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녀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동부산 프로젝트 계약서 사본입니다. 나는 문서를 넘겼다. 태성그룹 지사와 어느 투자 자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었다. 계약 금액은 이미 선지급된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업무 내용은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 컨설팅이라고 뭉뚱그려 적혀 있었다.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사업 운영팀에 있습니다. 최유진 부사장 관할이죠. 한 팀장은 머뭇거렸다. 원본을 보려면 총괄 사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승인을 받아오죠. 9시경 나는 곧장 사장실로 걸어갔다. 문이 열려 있었고 도윤은 책상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하던 말을 멈췄다. 무슨 일이야? 동부산 프로젝트 계약서 원본을 보고 싶어.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 확인할 게 있어서. 도윤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미나, 내가 말했잖아. 그 프로젝트는 특별 승인건이라고. 나도 알아.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난 전략기획이사고 내부 감사의 현장 협조 총괄 책임자야. 사장실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를 그렇게까지 못 믿는 건가? 나는 데이터를 믿을 뿐이야.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알았어. 보고 싶으면 봐.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유진아, 동부산 프로젝트 계약서 내 방으로 가져와. 몇 분 뒤 최유진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서류철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계약서 여기 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이사한테 줘. 유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보고 싶으시면 보세요. 나는 서류철을 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서명과 직인 모두 합법적이었다. 하지만 부록 페이지를 넘길 때 내 손이 멈췄다. 결제 조건란에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계약금의 50%를 선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물었다. 이 회사가 도대체 무슨 성과를 냈길래요? 유진이 즉각 대답했다. 현재 시장 조사 중입니다. 시장 조사 보고서는 어디 있죠? 아직 미완성입니다. 즉 10억 원이 넘는 돈이 송금되었는데 아무런 결과물도 없다는 거군요. 유진이 나를 쳐다보았다. 지금 뭘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냥 묻는 겁니다. 도윤이 끼어들었다. 미나, 너 일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나는 서류철을 덮었다. 아니, 난 그저 명확히 하려는 것뿐이야. 유진이 가볍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감사팀이 내려오면 모든 게 다 명확해질 테니까요. 나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러길 바랍니다. 나는 계약서 사본을 들고 사장실을 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컴퓨터를 열고 숫자들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아주 빠르게 드러났다. 지사에서 돈을 받은 세 회사는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그 회사들의 법정 대리인은 모두 예전에 같은 투자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투자 회사는 3년 전 도윤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적이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나는 수첩에 적었다. 자금 회전 가능성. 이 가설이 맞다면 그 돈은 프로젝트 비용이 아니었다. 외부로 자금을 빼돌린 뒤 다른 채널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일종의 자금 세탁일 수 있었다. 전화기가 울렸다. 한 팀장이었다. 박 이사님, 방금 본사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내부 감사팀이 예정보다 3일 일찍 내려온답니다.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그거 잘 됐네요. 하지만 박 이사님, 회사 내 누군가는 분명 흔적을 지우려 할 겁니다. 나는 눈앞의 수첩을 보며 말했다. 덮으려 할수록 흔적은 더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그날 오후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당신이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알아.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문자가 이어졌다. 그만둬. 당신에게 좋지 않을 테니까. 나는 화면을 몇 초간 응시하다가 껐다. 창밖으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긴 자국을 남겼다. 나는 일어나 창밖 도로를 내려다보았다. 문자를 보낸 사람이 몇 마디 협박으로 나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나는 이미 여기까지 왔고 사냥감이 미끼를 물었을 때 낚시꾼은 그저 끈기 있게 낚싯줄을 당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돈의 흐름을 쫓는 작업을 계속했다. 바깥의 비는 마치 이 도시가 또 다른 폭풍을 준비하는 것처럼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내내 내리던 비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17층 사무실의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마치 하얀 물안개에 잠긴 듯했다. 도로 위 자동차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길게 번져나갔다. 이맘때의 부산은 을에 그렇듯 소란스러우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묵직함을 안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가득 찬 수첩을 비추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숫자, 이름,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다. 특별 승인된 프로젝트 이면의 그림이 점차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정리한 자금 흐름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다. 태성지사에서 돈을 받은 3개의 회사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돈을 받은 지 1, 2주 이내에 그 돈의 대부분을 센텀시티에 있는 다른 투자회사로 송금했다는 점이다. 이 회사의 이름은 아주 평범했다. 해오름 개발 주식회사. 하지만 내 눈을 끈 것은 이 회사의 최대 주주 이름이었다. 김태경. 예전에 봤던 이름인데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해내기까지는 몇 분이 걸렸다. 3년 전 도윤이 서울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할 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김태경이라는 옛 친구를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외곽의 작은 프로젝트에 함께 투자했었다. 나중에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두 사람 모두 적지 않은 돈을 잃었고 거의 연락을 끊었다고 도윤이 말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지사의 금융거래 사슬 속에 나타난 것이다. 나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추가했다. 해오름, 자금 집결지. 내 가설이 맞다면 태성지사에서 빼돌려진 돈은 몇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오름으로 모이고 있었다. 유일하게 남은 의문은 그 돈이 이후 어디로 갔느냐였다.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전화기가 울렸다. 한 팀장의 문자였다. 박 이사님 아직 회사에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방금 사업운영팀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분기 회계 데이터를 모두 백업해 달라고 하네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백업은 무슨 이유로요? 내부 보고서를 준비한다는 명목입니다. 시계를 보니 밤 8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다. 그 요청은 누가 보냈습니까? 최유진 부사장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한 팀장님, 백업을 진행하되 원본 데이터를 따로 복사해서 가지고 계세요. 원본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한 팀장은 즉시 알아들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복도로 나갔다. 17층은 텅 비어 있었고 몇몇 사무실에만 불이 켜 나는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확실해? 유진이 낮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확실해요. 그쪽에서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어요.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미나는 얼마나 알아냈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동부산 프로젝트에 대해 아주 꼼꼼하게 물어보더군요. 나는 문 밖에 서서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뛰는 심장 고동을 느꼈다.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말했잖아. 이런 일은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유진이 작게 말했다. 사모님이 지사로 내려오실 줄은 몰랐죠. 나도 몰랐어. 짧은 침묵 뒤에 도윤이 말을 이었다. 3일 뒤에 감사팀이 내려와. 그 전에 모두 처리해야 해. 유진이 물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윤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은 부분을 모두 송금해.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 서류를 덮어. 나는 문 밖에서 몇 초 더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방금 들은 내용만으로도 한 가지 사실이 확실해졌다. 그 자금 흐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내 마음속에는 기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분노도 고통도 아닌 서늘하고 냉철한 각성이었다. 내가 가장 믿었던 남자가 이 이야기의 정반대 편에 서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이 그와의 정면 대결이 될 것임을 나는 분명히 알았다.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도윤이었다. 나는 화면을 몇 초간 응시하다 전화를 받았다. 아직 회사야? 나 바빠. 알아.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나, 일을 너무 극단으로 몰고 가지 마.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당부하고 싶어서 그래.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파헤쳐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는 법이야. 나는 빗물에 번쩍이는 도로가 내다보이는 창밖을 보았다. 당신 대체 뭘 걱정하는 건데? 도윤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모든 게 이쯤에서 멈췄으면 좋겠어. 시작한 건 내가 아니야.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러니까 끝내는 사람도 내가 될 순 없겠지. 나는 그가 더 말을 잇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방 안에는 에어컨 소리와 내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남았다. 나는 자금 흐름 데이터를 다시 열어 거래 내역 하나하나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일시간 남짓 지났을 무렵 마침내 원하는 것을 찾아냈다. 해오름 개발은 세계의 중간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김해의 한 토지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했다. 투자 가치는 태성지사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거의 일치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만약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들어맞는다면 이건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몇 건의 지출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투자를 한 셈이었다. 즉, 회사 자금이 그룹과 전혀 무관한 프로젝트를 위해 쓰인 것이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밖은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드문드문 켜진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것 같았다. 3일 뒤면 내부 감사팀이 도착할 것이고 그들이 오기 전에 내 의심이 사실임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나는 수첩을 들어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김해 프로젝트 자금의 최종 종착지. 그러고는 일어나 사무실 불을 껐다. 어두운 복도를 걷는 내 발걸음 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부산은 긴 밤을 지새운 듯 도로가 짙은 색으로 젖어 있었다. 태성빌딩에 들어섰을 때 회사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마주치는 직원들은 내게 재빨리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떴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역력했다. 본사 감사팀이 지사로 내려온다는 소식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다. 대기업에서 이런 소문은 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사무실에 들어가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한 팀장이 보낸 문자였다. 박 이사님,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올라가도 될까요? 몇 분 뒤 한 팀장이 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입을 열었다. 이사님 지시대로 데이터를 백업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그녀가 내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 회계 파일들이 가득한 폴더가 열렸다. 그녀는 엑셀 파일 하나를 열고 표 구석의 작은 열을 가리켰다. 이 줄을 보세요. 나는 시선을 따라갔다. 내부 비고란이었다. 회계 담당자들이 특이한 거래를 표시할 때 쓰는 곳. 문제가 된 프로젝트 관련 지출 중 여러 항목에 동일한 기호가 적혀 있었다. 은행. 나는 물었다. 은행이 뭡니까? 한 팀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조사해 봤는데 은행이 바로 해오름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내가 찾아낸 사실과 일치했다.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한 팀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선지급금 종합표였다. 기한자 란에 최유진의 이름 외에도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김태경. 나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김태경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한 팀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가 사업운영팀으로 직접 이메일을 자주 보냈더군요. 주고받은 이메일 몇 개를 찾았습니다. 한 팀장이 PDF 파일을 열었다. 내용은 아주 짧았다. 유진아, 이번 주 투자금 5억 추가 집행이 필요해. 처리 부탁한다. 아래 서명란에는 김태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도윤이 프로젝트를 결제하고 최유진이 기한자로 이름을 올리며 김태경이 돈을 받아 김해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전체 거래망은 회사에서 개인 프로젝트로 자금을 빼돌리는 파이프라인 그 자체였다. 한 팀장이 나를 보았다. 박 이사님, 이 일은 너무 커요. 만약 들통나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사내 IT팀의 젊은 직원이었다. 그는 한 팀장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다. 아, 박 이사님, 최 부사장님, 지시로 서버 시스템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엇을 점검하겠다는 거죠? 감사팀이 오기 전에 오래된 데이터를 좀 정리해야 한다고 하셔서요. 나는 한 팀장을 쳐다보았고 우리는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이해했다. 감사팀이 오기 전에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수정된다면 많은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다. 나는 IT 직원에게 돌아섰다. 공용 시스템만 점검하고 재무 데이터는 단 하나도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한 팀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보셨죠? 저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죠. 그날 점심때 나는 일찍 회사를 나섰다. 그리고 차를 몰고 곧장 김해로 향했다. 어젯밤 찾았던 토지 개발 현장은 인터넷에서 대대적으로 광고 중인 지역에 있었다. 도착해보니 공사장 입구에 거대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해오름 레지던스 신축 공사 현장. 나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현장을 살펴보았다. 안쪽에는 굴착기 몇 대가 땅을 평평하게 다지고 있었고 인부 한 무리가 광고판용 철근 프레임을 세우고 있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부동산 개발 현장 같았다. 하지만 내 눈길을 끈 것은 공사장 구석에 임시로 세워진 컨테이너 사무실이었다. 문에는 해오름 개발 주식회사 현장 사무소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40대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고객이십니까? 아니요.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태성그룹 사람입니다.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김태경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김 대표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럼 언제 오시죠? 저도 모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죠. 나는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차에 타기 전 공사장 입구의 거대한 간판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다. 해오름 레지던스. 내가 일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지어지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내가 믿었던 남편의 결정으로부터 싹튼 프로젝트였다. 차를 몰고 김해를 떠날 때쯤 날이 저물고 있었다. 회색 구름이 짙게 깔리며 또 다른 비가 내릴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운전대를 꽉 쥔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만약 내가 발견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 회사 안에 몇몇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날 늦은 오후 내가 다시 부산 시내로 돌아왔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늘을 탁한 빛으로 물들였다. 김해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는
차들로 꽉 막혀 있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적 소리가 끝없는 소음의 띠를 만들었다. 나는 차를 천천히 몰았지만 머릿속 생각은 아주 빠르게 돌아갔다. 해오름 레지던스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내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 프로젝트는 실제했고 태성그룹 지사의 자금도 실제로 그곳에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김해 땅 위에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해운대 아파트로 돌아갔을 때 도윤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침에 입었던 흰 셔츠 차림 그대로였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 깃은 넓게 열려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마시 담은 술잔이 놓여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본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내가 어디까지 알아냈는지 짐작하려는 듯 오랫동안 내게 머물렀다. 나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나 기다렸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내내 전화했는데. 바빴어. 어딜 갔었는데? 일 좀 보러.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미나, 빙빙 돌려 말하지 마. 돌려 말한 적 없어. 그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너 김해에 다녀왔지.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를 미행했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었어. 내 사람이 거기서 내 차를 봤으니까. 나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그럼 당신도 해오름 레지던스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네.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도윤은 몇 걸음 걷다가 입을 열었다. 너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해. 그럼 설명해 보든가. 도윤은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피곤함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그건 임시 투자일 뿐이야. 임시? 그래. 자금 회전이지. 나는 그를 아주 오래 응시했다. 회사 돈으로 자금 회전을 해? 도윤은 침묵했다.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거라고 당신이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목소리는 느릿했지만 차가웠다. 아니면 그 원칙이라는 건 우리가 가난할 때만 적용되는 건가?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미나, 이 일을 도덕성 문제로 끌고 가지 마. 그럼 뭔데? 비즈니스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위치에서는 가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는 거야.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그룹 자금으로 리스크를 감수한다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그가 작게 말했다. 미나, 난 몇 달만 있으면 돼. 왜? 김해 프로젝트 땅값이 오를 거야. 그때 돈을 빼서 전부 갚아 넣으면 돼. 그러니까 회사 돈을 빼돌려서 개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네. 도윤이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이런 식으로 알게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 나도 이런 식으로 알고 싶지 않았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많은 흔적을 남겼어. 도윤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나를 세웠다. 어떻게 할 작정이야? 아직 몰라. 이 일 보고하지 마.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미나, 제발 부탁할게. 나는 살짝 놀랐다. 도윤의 입에서 부탁한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직후 내 머릿속에는 보고서의 숫자들, 송금된 금액들, 그리고 김해 땅에 세워지고 있던 그 간판이 떠올랐다. 약속할 수 없어. 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너는 아직 내 아내잖아. 알아. 그럼 나를 좀 이해해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나를 이해해? 도윤은 침묵했다. 나는 그날 강당에 서서 당신이 다른 여자 손을 잡는 걸 봤어. 내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투자를 한 사실까지 알아냈지.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은 대체 나한테 뭘 이해하라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 둘 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잠깐 나갔다 올게. 나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아파트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나는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다. 내 연락처 목록에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번호가 있었다. 서울 본사에서 내려오는 내부 감사팀장의 번호였다. 나는 그 번호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단 한 번에 통하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내 발 아래 펼쳐진 도시는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대로를 달리는 차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이어졌다. 누군가의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굴러가는 삶의 수레바퀴처럼 나와 도윤이 좁은 원룸에 살며 함께 미래를 꿈꾸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때 우리는 언젠가 돈을 벌게 되더라도 절대 스스로를 잃지 말자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부터 변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법이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울렸다. 한 팀장의 문자였다. 박 이사님, 감사팀이 하루 더 앞당겨 내일 내려온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었다. 거실로 돌아와 창가 옆 작은 책상에 앉았다. 노트북을 열었다. 수집한 데이터 파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감사팀이 내일 온다면 나는 오늘 밤 당장 결정해야 했다.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지.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노트북 화면을 보았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증거를 재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제부터 걸어갈 길에 더 이상 망설일 틈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다. 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이미 서울 번호판을 단 낯선 차 몇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본사 내부 감사팀이 도착했다는 뜻이었다. 오늘 아침 태성빌딩의 공기는 여느 때와는 달랐다. 직원들의 걸음은 빨라졌고 대화 소리는 작아졌으며 모두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대기업에서 이런 소식은 아주 빠르게 퍼지기 마련이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7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서 한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이사님, 그분들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15층 대회의실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시죠. 우리가 대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4명의 인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일어섰다. 나는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태성그룹 감사실의 이정석 국장이었다. 오셨습니까,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이 국장님. 이 국장은 나와 악수하고 나머지 감사 팀원들을 소개했다. 짧은 인사가 끝난 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영남지사에서 비정상적인 신호가 감지되어 본사에서 예정을 앞당겨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국장이 나를 보았다.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가져온 서류철을 테이블에 올리며 열었다. 최근 8개월간 몇 건의 특별 지출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국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어떤 항목이죠? 총액 200억 원 규모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감돌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 최유진이 따르고 있었다. 감사팀을 본 도윤은 살짝 멈칫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안녕하십니까, 이 국장님.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 국장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가끔은 예고 없는 방문이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법이죠. 도윤은 테이블 상석 쪽으로 가위자를 빼고 앉았다. 저희 지사는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군요.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박 이사님 계속하시죠. 나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해 자금 흐름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지난 8개월간 영남지사는 6개의 특별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나는 총액 숫자를 가리켰다. 예산은 200억 원에 달합니다. 도윤이 즉각 나섰다. 그건 시장 개척을 위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자금의 대부분은 세 곳의 중간 회사를 거쳐 송금되었습니다. 유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곳들은 저희의 컨설팅 파트너사들입니다. 나는 키보드를 눌러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이 세 회사가 돈을 받은 직후 다시 자금의 대부분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화면에 그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해오름 개발 주식회사. 도윤은 테이블을 쥔 손에 힘을 줬다.
그곳은 투자 파트너입니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태성그룹 지사와 어떤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없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국장이 물었다. 자금이 거기로 흘러간 이유가 뭡니까? 나는 사진 파일을 열었다. 어제 김해에서 찍었던 해오름 레지던스의 공사 간판 사진이었다. 어제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회의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도윤은 나를 쏘아보았다. 눈빛이 한없이 어두웠다. 미나, 너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는 보고를 하는 중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사에서 흘러나온 자금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유진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그건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럼 이 이메일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나는 유진과 김태경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을 담은 PDF 파일을 열었다. 회의실 안 모두의 시선이 화면에 꽂혔다.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도윤이 벌떡 일어섰다. 그만해. 이 국장이 그를 쳐다보았다. 강 사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도윤은 바로 앉지 않았다. 이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부 정보입니다. 이 국장은 천천히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도윤이 나를 보았다. 미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 일은 이미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이건 더 이상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그룹 전체가 관련된 문제였다. 이 국장이 나에게 물었다. 이외에 다른 자료가 더 있습니까? 나는 가방에서 어제 한 팀장이 준 USB를 꺼냈다. 여기 백업된 모든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국장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최유진은 극도로 긴장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박 이사님, 본인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질문을 던지기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그녀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도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희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 기간 동안 영남지사의 모든 재무 거래는 잠정 중단될 것입니다. 그 선언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나방에는 나와 도윤만 남았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결국 반대편에 서기로 결정했군. 나는 그저 진실의 편에 섰을 뿐이야. 도윤은 실소를 터뜨렸다. 회사 사람들이 널 지켜줄 것 같아? 난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어.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미나, 넌 몰라. 이 일이 터지면 나만 잃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도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미 알고 있었잖아. 도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회의실을 나와 15층의 긴 복도를 걸었다. 차가운 백색 조명이 광택이 나는 타일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떠한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그 USB를 감사팀에 넘긴 순간부터 체스 게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이 게임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그날 아침 회의 이후 태성그룹 영남지사는 전례 없는 긴장 상태에 빠졌다. 본사 감사팀은 15층 대회의실을 점거했다. 재무팀과 총무팀 직원들이 연이어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평소 시끌벅적하던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고 바쁘게 움직이는 발소리와 문이 여닫히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나는 17층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지만 곧바로 노트북을 열지는 않았다. 방금 전 도윤이 보였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던 남자의 마음속에 깊은 균열이 생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정오 무렵 한 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박 이사님, 감사팀이 데이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장님이 이사님을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15층으로 향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 국장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감사팀원 2명이 함께 있었다.
화면에는 내가 제공한 데이터 표가 띄워져 있었다. 이 국장이 고개를 들었다. 박 이사님, USB에 든 데이터를 훑어봤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중간 업체를 거쳐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매우 뚜렷하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간 업체들은 모두 김태경이라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죠. 저희도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 국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화면에 해오름 개발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나타났다. 나는 주주 명부를 내려다보았다. 김태경 외에 또 다른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강도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주주였군요. 이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분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엄연한 주주입니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도윤이 연루되어 있을 거라 의심하긴 했지만 그가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 국장이 말을 이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재무 규정 위반이 아니라 심각한 이해 상충 문제입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다음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련 계약서들을 추가로 확인할 겁니다. 이 국장이 나를 보았다. 계속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짧은 대화가 끝났다. 회의실을 나섰을 때 도윤이 복도 끝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돌아보았다. 그들이 뭘 찾았는지 알 것 같군. 나는 그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당신이 해오름의 주주라는 거. 도윤은 옅게 웃었다. 빨리도 알아냈네. 나한테 말할 생각은 없었어? 말해봤자 네가 내 편을 들어줄 것도 아니었잖아. 나는 침묵했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그 프로젝트에 투자한 건 인정해. 하지만 상황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진 않아. 그럼 어떻게 된 건데? 나는 임시로 자금을 빌려 쓴 것뿐이야.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룹 자금으로. 도윤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돌려놓으려고 했어. 땅값이 오르고 나면 도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 당신이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거 알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하지만 성공했다면 우리 지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어. 그러니까 도박을 한 거네. 맞아.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네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나도 예전엔 당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이젠 잘 모르겠어. 우리는 복도 한가운데서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모두 우리 쪽을 피해 눈을 돌렸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휘말리고 싶지 않은 태도였다. 도윤이 먼저 돌아섰다. 너는 내 길을 선택했으니 나는 내 일을 해야겠지. 그럼 그렇게 해. 그가 말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날 오후 감사팀은 부서별로 담당자들을 호출해 조사를 이어갔다. 서버에서 추출된 데이터들이 속속 대조되었다. 재무팀은 쉴 틈이 없었다. 나와 한 팀장은 거래 내역을 맞추는 작업을 지원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세부 사항은 더욱 명확해졌다. 많은 자금이 아주 민감한 시기에, 그러니까 김해 프로젝트가 착공되기 직전에 정확히 송금되어 있었다. 오후 6시가 다 되어 이 국장이 나를 다시 회의실로 불렀다. 예비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영남지사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3개의 중간 회사를 거쳐 해오름으로 집결되었습니다. 총액이 얼마죠? 150억 원이 넘습니다. 그 숫자는 나를 몇 초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 국장이 말을 이었다. 보고서를 완성하려면 하루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더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그저 현상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15층 복도의 커다란 유리창 앞에 서서 불빛이 켜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지금 이 순간의 부산은 서늘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고층 빌딩들은 거대한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다.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면 도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뀔 것임을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도 그렇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한참을 서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한 팀장의 문자였다. 박 이사님, 감사팀이 사업운영팀에 추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면을 잠시 응시하다 답장했다.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내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진실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이를 감출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나는 아주 늦게 퇴근했다. 태성 빌딩을 나섰을 때 시간은 밤 10시를 향해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나처럼 소란스럽진 않았다. 수영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장마철의 눅눅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건물 앞 계단에 잠시 서서 내가 길고 긴 하루를 보낸 저 높은 층의 유리창들을 올려다보았다. 오후 내내 감사팀은 사업운영팀의 특별 지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서버에서 추출된 데이터들로 인해 해당 부서 직원들은 몹시 당황했다. 누군가는 위선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고 누군가는 송금 지시를 내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은 다름 아닌 최유진이었다. 차를 몰아 아파트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은 캄캄했다. 도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실이 기묘하게도 나를 안심시켰다. 오늘 밤 그와 마주 앉아 대화할 만큼 내 감정이 차분한지 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물을 한 잔 따라 창가 옆 작은 책상에 앉았다. 노트북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데이터 파일들은 그대로 띄워져 있었다.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노트북을 덮었다. 머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피곤했다. 30분쯤 뒤 전화기가 울렸다. 한 팀장이었다. 박 이사님, 집에 도착하셨나요? 네. 방금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한 팀장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무슨 일이죠? 사업운영팀 쪽 이야기인데 최유진 부사장이 김태경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무슨 목적으로요? 아마 경고하려는 거겠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김태경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조금 전 김해 해오름 사무소에서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유진이 김태경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건 그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뜻이었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면 관련자들은 흔적을 지우려 하기 마련이다. 나는 발코니로 나갔다. 아래쪽 도로의 차들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오늘 밤 도시는 평소보다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도윤이 들어왔다. 발코니에 서 있는 나를 본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앉았어? 기다렸어. 도윤이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쳤다. 나랑 계속 얘기하려고 기다린 거야? 아니, 나는 돌아섰다.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서. 도윤이 나를 보았다. 뭔데? 김태경, 지금 어디 있어? 도윤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건 왜 물어? 알아야겠어. 도윤이 탁자로 다가가 물을 따랐다. 나도 잘 몰라. 모르는 거야. 말하기 싫은 거야. 도윤은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미나, 아직도 멈출 생각이 없는 거야? 회사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멈출 수 없어. 도윤은 헛웃음을 지었다. 때로는 진실보다 그 결과가 더 중요할 때도 있는 법이야. 나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당신 겁먹었구나. 도윤은 침묵했다. 항상 자신만만했던 줄 알았는데 그가 물잔을 내려놓았다. 난 돈 잃는 건 두렵지 않아. 그럼 뭐가 두려운 건데? 모든 걸 잃는 게 두려워. 나는 그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이해했다. 직위뿐만 아니라 평판, 커리어, 그리고 10년 넘게 쌓아 올린 모든 것. 나는 작게 말했다. 회사 돈을 뺄 때 그런 결과까지 생각하긴 했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태경이는 부산에 있어. 만나봐야 할 거야. 무엇을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만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당신 의견을 묻는 게 아니야.
도윤이 나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미나, 네가 태경이를 만나면 모든 건 진짜 돌이킬 수 없게 돼. 나도 알아.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주소 보내줄게. 도윤이 휴대전화를 꺼내 몇 자 두드리더니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화면에 센텀시티의 어느 카페 주소가 떴다. 왜 날 돕는 거지? 도윤은 창밖을 보았다. 아마 나도 이 모든 게 끝나길 바라서일지도 모르지.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만남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김태경을 만나면 자금 흐름이면에 숨겨진 전체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침실에서 나갔을 때 도윤은 이미 떠난 뒤였다. 식탁 위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다. 회사에 일찍 출근했어. 나는 그 쪽지를 보관하지 않았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옷을 갈아입고 도윤이 보내준 주소로 차를 몰았다. 센텀시티의 주상복합 단지 내에 있는 카페였다. 들어가 보니 카페는 꽤 한산했다. 구석 자리에 40대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김태경. 내가 다가가자 그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누구시죠? 박미나입니다. 그는 나를 잠시 보더니 가볍게 웃었다. 도윤이 와이프군요.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얘기 좀 하시죠. 김태경은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돈 문제 때문에 오셨나 보군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아시나요? 태경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투자금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태성그룹 지사의 돈을요. 그는 1초간 멈추더니 아주 작게 말했다. 이 일에 도윤이만 엮여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죠? 그가 미소 지었다. 김해 프로젝트 배후에 우리 둘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프로젝트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얽혀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 일은 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일일 수도 있었다. 이른 아침에 카페는 조용했다. 커다란 전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아침 햇살이 테이블 위로 연한 빗무리를 만들어냈다. 직원이 두 잔의 커피를 내려놓고 말없이 사라졌다. 공간에는 나와 김태경만 남았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 나를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직접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저도 당신이 저를 선뜻 만나줄 줄은 몰랐습니다. 태경은 실소를 터뜨렸다. 어차피 조만간 찾아올 거라 예상했으니까요.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조금 전 이 일에 당신과 도윤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태경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다. 해오름 레지던스 같은 큰 프로젝트의 배우가 고작 두 사람뿐일 거라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죠. 태경은 나를 잠시 바라보며 잴 것처럼 고개를 갸웃했다. 태성지사의 자금이 중간 업체들을 거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나는 침묵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 돈이 전부 김해 프로젝트에 쓰인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돈은요? 대관 비용이요.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대관 비용이나 관계 유지비는 장부에 기록할 수 없는 뒷돈, 즉 로비 자금을 뜻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내가 다시 물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습니까? 태경은 어깨를 으쓱했다. 전부는 모르지만 적지 않을 겁니다. 태성지사 내부뿐만 아니라.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외부 인사도 있다는 뜻이군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해 프로젝트 인허가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만약 김태경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더 이상 도윤이 개인 투자를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외부의 광범위한 유착 관계망과 연결된 사건이었다. 내가 천천히 물었다. 도윤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태경이 가볍게 웃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묻고 있잖아요. 강도윤은 순진한 놈이 아닙니다. 태경이 말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죠. 나는 눈앞에 커피잔을 응시했다. 갑자기 마음이 몹시 무거워졌다.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한 개인의 일탈이라는 한계를 한참 벗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제게 해주는 겁니까? 태경은 다시 몸을 기댔다. 어차피 조만간 터질 일이니까요. 두렵지 않거든요. 뭐가 두렵지 않다는 거죠? 말려드는 거요. 그가 웃었다. 저는 그저 투자자일 뿐입니다.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갈 거라 생각하진 않는데요. 태경이 나를 쳐다보았다. 생각보다 똑똑하시네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충고 하나 하죠. 뭔가요?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십시오. 왜죠? 깊이 파다 보면 보고 싶지 않은 것들과 마주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이미 볼 만큼 다 봤습니다. 태경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사이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내가 일어섰다.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군요. 태경은 나를 잡지 않았다. 다만 내가 떠나기 전 한마디를 덧붙였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죠? 감사팀이 결과를 발표할 때 이 일이 도윤이 선에서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카페를 나섰다. 오늘 아침 부산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청명했다. 고층 빌딩에 반사된 햇빛이 도심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롭게 보이게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 차를 몰고 곧장 회사로 향했다. 태성 빌딩에 들어섰을 때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붐비고 있었다. 직원들이 여러 부서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몇몇 사람들은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나는 15층으로 직행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 국장이 책상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 옆에 앉아 있었다. 박 이사님, 때맞춰 오셨군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국장이 나를 보았다. 거래의 대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태성지사에서 출발한 자금이 해오름 프로젝트에 투입된 게 확실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다입니까? 이 국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요. 그가 다른 서류철을 열었다. 장부의 지출로 잡힌 금액이 발견되었습니다. 얼마나 되죠? 약 40억 원입니다. 나는 멈칫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국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답에 김태경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로비 자금. 만약 그 40억 원이 정말 로비 자금이라면 그 종착지를 추적하는 건 몹시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 국장이 나를 보았다. 추가로 아는 정보가 있습니까? 나는 몇 초간 생각했다. 방금 김태경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국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뭐라던가요?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국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해지겠군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최소한 방향은 알게 되었죠. 이 국장이 서류철을 덮었다. 내일 강 사장님과 직접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복도 끝에 서 있는 도윤을 보았다. 감사팀이 예비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눈빛이었다. 태경이를 만났군. 만났어. 뭐라고 하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훨씬 크다는 걸 이해할 만큼 충분히. 도윤이 실소를 터뜨렸다. 내가 왜 이 짓을 했는지 알아? 그가 창밖을 보았다. 인간은 가끔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실제론 불가능하지. 도윤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일 감사팀이 도윤을 상대로 공식 조사를 시작할 때 그동안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폭로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태성지사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건물에 들어섰을 때 많은 직원이 로비에 모여 속닥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감사팀이 총괄 사장과 직접 대면 조사를 벌인다는 소문은
이미 지사 전체에 퍼진 것이 분명했다. 이런 조직에서 침묵은 종종 모든 소문보다 더 무섭게 느껴진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5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한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이사님,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10분쯤 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회의실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굳게 닫힌 문 너머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안쪽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곧장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 잠시 서 있었다. 형언하기 힘든 감정이 밀려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건만 이 순간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20분쯤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감사팀원 한 명이 추가 서류를 가지러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서 있는 나를 보니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이사님, 잠시 들어오시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도윤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최유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본 유진은 나를 흘밀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이 국장이 말했다. 현재 몇 가지 거래를 대조 중입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도윤 앞으로 밀었다. 이 서명이 사장님 본인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도윤이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금액들이 해오름으로 들어가기 전 3개의 중간 회사를 거친 이유를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입을 닫고 있다가 말했다. 임시 투자였습니다. 이 국장이 다시 물었다. 지사 자금으로 한 투자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한 대답에 회의실 전체가 몇 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도윤을 보았다. 자존심 강한 그가 지금은 부인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이 국장이 말을 이었다. 이 행위가 그룹의 재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죠? 도윤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무엇을 통제한다는 겁니까? 자금의 흐름 말입니까? 이 국장이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통제하지 못하셨죠. 도윤은 반박하지 않았다. 이 국장이 또 다른 서류처를 열었다. 아직 남은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데이터표를 가리켰다. 회계 시스템에서 누락된 40억 원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 금액은 제가 직접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최유진에게로 쏠렸다. 유진이 즉시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유진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강 사장님입니다. 도윤이 그녀를 확 돌아보았다. 최유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함부로 말하지 마. 유진은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을 듯 팽팽해졌다. 이 국장이 물었다. 강 사장님,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 40억 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유진이 차갑게 실소했다. 기억력이 그렇게 짧으신가요? 사장님이 저한테 직접 대관 비용을 처리하라고 하셨잖아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 국장이 다시 물었다. 누구를 위한 대관 비용이었습니까? 유진은 입을 다물었다. 도윤이 말했다. 그만합시다. 이 국장이 그를 보았다. 우리는 답을 원합니다. 도윤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죠? 너무 많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그 말에 회의실의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 국장이 천천히 말했다. 지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도윤은 테이블을 내려다 보았다. 이해합니다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사는 이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수많은 서류가 오가고 날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도윤은 일부 세부 사항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최유진은 갈수록 이성을 잃었고 어느 순간 감사팀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마침내 이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조사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그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은 영남지사 총괄 사장 직무에서 잠정 배제될 것입니다. 그 선언은 고요한 회의실 안에서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도윤은 아주 짧은 1초 동안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유진이 벌떡 일어났다. 이러실 권한은 없습니다. 이 국장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에겐 충분한 권한이 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내가 복도로 나섰을 때 도윤은 아직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아래 펼쳐진 방대한 도시 한가운데서 무언가 기댈 곳을 찾으려는 듯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괜찮아?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괜찮아 보여?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네가 원하던 대로 됐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결국 네가 해냈지.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까. 도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다.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틀렸던 걸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내 앞에 이 남자가 온 회사가 존경에 마지 않던 권력형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너무 큰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다가 결국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나는 돌아섰다. 엘리베이터로 향할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듯했다. 승리에서가 아니라 드디어 진실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40억 원 뒤에는 아직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자들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날 되면 조사 이후 태성 영남지사는 기이할 정도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강도윤이 직무 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복도에서 오가던 대화 소리는 뚝 끊겼고 직원들이 나를 대하는 눈빛도 확연히 달라졌다. 누군가는 경외심을 보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으며 누군가는 회사에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남몰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17층 내 사무실로 돌아왔다. 방은 매일 보던 것과 똑같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켜져 있는 노트북, 구석에 놓인 가죽 수첩. 하지만 나의 기분은 완전히 달랐다. 때로는 사람이 어떤 일의 끝을 직접 보고 나서야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이미 변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곤 한다. 점심 무렵 한 팀장이 들어왔다. 박 이사님, 감사팀에서 이사님을 한 번 더 뵙고자 합니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15층 대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 국장은 새로운 서류 더미를 책상에 올려놓은 채 창가에 서 있었다. 그가 돌아보았다. 박 이사님, 방금 추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정보입니까? 이 국장이 서류 하나를 열어 내게 밀었다. 40억 원을 받은 계좌가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내려다보았다. 수취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였다. 김태경.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이 그저 투자자일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보면 그가 다른 지출을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지출입니까? 이 국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현재 확인 중입니다. 나는 그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해했다. 이 같은 지출은 종종 누구도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관계들과 얽혀있기 마련이다. 도윤이 추가로 한 말이 있습니까? 그는 그 40억 원에 대해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발 아래 도시는 여느 날처럼 분주했다. 바깥 세상은 이 빌딩 안에서 몰아치는 폭풍 따위는 전혀 모르는 듯했다. 제가 그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사장실에 있을 겁니다. 복도로 나와 예전 사장실을 향해 걸어갔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방은 전보다 훨씬 예뻐 보였다. 서류 더미는 치워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개인 물품 몇 개만이 남아 있었다. 도윤은 창가에 서 있었다. 발소리를 들은 그가 돌아보았다. 왔군. 얘기 좀 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올 줄 알았어. 방으로 들어갔다. 감사팀이 40억 원을 받은 계좌를 찾았어. 도윤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김태경, 나도 알아. 예상했어.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감사팀은 아직 모른다더군. 도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감사팀의 사실대로 말할 생각이야? 도윤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아니, 어째서?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 나는 많은 게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미나, 넌 몰라. 그럼 설명해봐. 도윤은 긴 침묵 끝에 나를 돌아보았다. 그 돈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 그럼 누굴 위한 거였어? 김해 프로젝트를 빠르게 통과시키도록 도와준 사람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외부 인맥을 말하는 거군.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발설하면 이 일은 태성지사 선에서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뜻을 이해했다. 그런 관계망은 보통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과 얽혀 있었다. 수사망이 뻗어나가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터였다. 하지만 책임은 온전히 당신 몫이잖아. 알아. 도윤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대체 왜 한 건데? 도윤이 씁쓸하게 웃었다.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 과거의 날들이 떠올랐다. 젊고 야심차며 늘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강도윤. 하지만 때로는 야망이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이 국장에게 말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갈 거야. 당신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아니 해야만 해. 그가 나를 보았다. 적어도 이 이야기의 결말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도윤은 감사팀이 회사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이미 이 결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국장님께 전하겠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나는 몸을 돌려 방을 나섰다. 문에 다다랐을 때 도윤이 작게 불렀다. 미나, 나는 멈춰섰다. 너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걸어나가 감사팀이 기다리는 회의실로 향했다. 내 마음에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다. 진실은 결국 모두 밝혀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룹의 공식적인 최종 결론뿐이었다. 도윤과의 마지막 면담이 있고 이틀 뒤 태성그룹 내부 감사팀은 공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발표 회의는 태성 영남지사의 대강당에서 열렸다. 모든 부서장과 중간 관리자들이 참석했다. 널따란 강당 안공기는 짙은 침묵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앞줄에 앉았고 내 왼쪽에는 한 팀장이 있었다. 굿이 정각이 되자 이 국장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하드커버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지난 3일간 태성 영남지사의 재무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명확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지사 예산 총 110억 원이 3개의 중간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오름 개발 주식회사로 집결되었습니다. 강당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이 국장이 말을 이었다. 이 거래들을 승인하고 주요 책임을 진 사람은 강도윤 총괄 사장입니다. 뒤쪽에서 미세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와 별도로 40억 원이 대관 비용 명목으로 회계 시스템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김태경 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 국장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감사팀과의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강도윤 사장은 이 모든 거래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테이블 아래로 시선을 내렸다. 나는 도윤이 그만의 방식으로 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국장이 최종 결론을 낭독했다. 태성그룹의 재무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강도윤 영남지사 총괄사장의 해임을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법기관으로 이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 문장은 지난 몇 주 동안 이어져 온 전체 이야기에 막을 내리는 선언이었다.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끝이 났다. 많은 이들이 한마디 말도 없이 강당을 빠져나갔고 일부는 남아 소곤거리며 대화를 나누었다. 한 팀장이 내 손을 가볍게 토닥였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사실 이 순간 내 마음은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후련하지 않았다. 진실이 폭로되었을 때 그것은 정의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상실의 공백을 남기기도 한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도윤의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가 수년 동안 일했던 방은 낯설 만큼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다. 저녁 6시쯤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윤의 문자였다. 오늘 밤 부산을 떠나. 나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한참 뒤 답장을 보냈다. 어디로 가는데? 몇 분 뒤 회신이 왔다. 당분간 고향에 내려가 있을 생각이야.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일찍 귀가했다. 아파트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익숙한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느껴지는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발코니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 보았다. 해운대 앞대로의 차량 행렬은 매일매일 그랬듯 길게 이어져 있었다. 하나의 이야기가 막을 내려도 삶은 계속 굴러가고 있었다. 일주일 뒤 그룹은 지사의 신임 총괄 사장을 공식적으로 임명했다. 나는 예전처럼 내 업무를 계속해 나갔다. 회사는 점차 정상적인 업무 리듬을 되찾았다. 회의, 보고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는 분명히 변해 있었다. 나는 성공이 단지 재능이나 야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을 지키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개월 뒤 경남 지역으로 출장을 갔을 때 우연히 해오름 레지던스 프로젝트의 시공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사장 앞에 거대한 광고판은 철거되었고 그 부지는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고요함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그 넓은 공터 현장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아쉬움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인생은 종종 기나긴 체스게임과 같다.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게임에 임하느냐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길이 아직 아득히 멀다 하더라도 나는 나 스스로의 평온함을 지키며 계속 걸어나가고 싶다. 나와 태성 영남지사에서 일어난 변고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긴 여정이었다. 처음에 의심, 숨막히는 대면,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까지 이 모든 것은 정직, 책임감, 그리고 야망이 지켜야 할 선에 대한 커다란 교훈을 남겨주었다. 삶과 일 속에서 우리는 때로 매우 어려운 선택 앞에 서게 되지만 오직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때만 인간은 내면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그저 비즈니스나 돈에 얽힌 이야기가 아니라 각 개인의 인격과 삶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안내 말씀. 위 이야기는 AI 음성으로 제작된 창작 소설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일과 삶에서 항상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정직은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입니다. 야망은 반드시 도덕과 원칙을 동반해야 합니다. 선을 넘는 순간 성공은 치명적인 대가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뼈아프지만 진실을 직면할 때만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평정심과 이성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힘이 됩니다. 인생에는 늘 변고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 모든 변고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맺습니다.